이 늙은 것이 감히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닥쳐요. 평화롭던 성수동의 46층 펜트하우스, 은빛 한강 물결이 흐르던 거실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찰싹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칠순 노모가 아들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사골 냄비를 들고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안고 온 어머니를 세상 누구보다 다정했던 아내 오세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해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친 순간 12년 결혼 생활의 모든 믿음은 박살났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붉어진 뺨을 감싸 쥔 노모의 눈물. 그 광경을 목격한 남편 준호의 가슴속에서는 슬픔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결심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찰싹! 그 소리가 거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분명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품위 있게 굴던 그 사람이 제 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성수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46층 거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의 은빛 물결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일까요? 저는 그날 오전 내내 서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상하리만큼 들뜨고 따뜻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오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건강이 걱정된다며 직접 끓인 사골국을 들고 오셨습니다. 칠순이 훌쩍 넘은 몸으로 무거운 냄비를 하얀 보자기에 돌돌 싸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끓이셨는지 뽀얀 국물이 냄비 뚜껑 사이로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냄비를 2손에 꼭 쥔 채 땀을 훔치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아들 집을 찾아온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오세진은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닥쳐요. 그리고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건설업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읍내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언덕배기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었고 겨울이면 벽 틈으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가난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고 단단한 사람들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시장 자리에 계셨고 아버지는 건재상 한편에서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2분은 늘 피곤하셨지만 한 번도 지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고 동시에 제 삶의 가장 단단한 토대였습니다. 젊은 시절 막노동판에서 시작해 35의 작은 시공회사를 차렸고 45이 되던 해 드디어 수도권 중견건설사의 대표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허투루 넘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땅을 파고 비가 와도 현장을 지키고 계약서 한 장 한 장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보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세진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33, 아직 현장 감독으로 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분양 대행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었고
현장 사무실에 서류를 들고 찾아온 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짙은 남색 재킷을 입은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강단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솜씨와 당찬 눈빛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성실함과 굳건한 눈빛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3번의 만남 끝에 교제를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소박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평생 본 적 없는 화사한 한복을 입고 오셔서 내내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목이 메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잘 살아라. 그것만이 내 소원이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의 결혼이란 단순히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키워온 사람을 세상에 온전히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남는 빈자리를 어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 오세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명절마다 직접 음식을 해갔고 멀리 광주까지 내려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전을 부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형편이 어렵던 저희를 위해 자신의 퇴직금까지 사업 자금에 보태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잘 되면 되잖아. 저는 그 고마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과 그 눈빛은 오랫동안 제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새벽에 들어와도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던 오세진이 어느 날부터 침실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함께 광주에 내려가자는 말에 피곤하다며 혼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흘렸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서로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무심함이 이 모든 균열의 공범이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한 번 흘리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흘리고 외면하다 보면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시골 고추장을 두고 오세진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직접 담가서 보내시면 어떡해요?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훨씬 좋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말을 가볍게 흘렸습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 가을 내내 고추를 씻고 다듬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에 아들을 향한 마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오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화 자리에서는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혼자 친정에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가 올라오신다는 연락이 오면 오세진은 을에 약속이 있다며 외출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겠거니 나이가 들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원래 어렵다거니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보이지 않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변에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고 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서재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고 오세진은 2층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청소기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없는 그런 고요한 오전이었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냄비를 두 손에 꼭 쥔 채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서 계셨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시는 길에 냄비가 뜨거워 혼났다고 그래도 식으면 안 될 것 같아 꼭 안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롱패딩 위로 보자기를 안고 계신 모습이 안쓰럽고도 따뜻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요즘 무리하는 것 같아서 사골 고아왔다. 뼈 좀 추스려야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며 좋아 보인다. 이 소파는 새로 샀냐? 창이 크니까 채광이 좋구나 하시며 소소한 것들에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순수하고 맑아 보이던지 저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내려오던 오세진과 마주쳤습니다. 오세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잠을 막 깬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그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애써 밝게 웃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을 모르실 리 없었을 텐데도 어머니는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세진아, 얼굴이 요즘 더 좋아졌구나. 잘 쉬었어? 오세진은 짧게 대꾸하고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면서도 어머니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냄비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준호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고 있어? 현장 다닐 때 체력 많이 썼으니까 단백질을 잘 먹어야 하는데. 오세진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해요. 저도 나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 들어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 걱정에 무거운 냄비를 끌고 먼 길을 오셨는데 돌아온 것이 저런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을 감추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미안해. 네가 힘들다니까. 근데 어미 마음이 그런 거야. 그냥 잘 지내라는 뜻으로 한 말이야. 그 말이 오세진에게는 잔소리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오세진은 오래전부터 어머니의 모든 말을 잔소리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공격처럼 들리는 법이니까요. 오세진이 냉장고에 기대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피곤해요. 올 때마다 이렇게 이것저것 가져오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에요. 그냥 연락하고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나오려다가 그 대화를 듣고 멈췄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한 번 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내가 너를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사람이 너무 편함만 찾으면 안 돼. 주변을 돌아봐야지 가족도 챙기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알아야 더 오래 잘 사는 법이야.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0평생을 살아온 노인의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들을 갖추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며느리를 향한 애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차갑다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날카롭고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닥쳐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머니 상관없잖아요. 저는 그 소리에 서재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찰싹! 오세진의 손이 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며 식탁을 붙잡으셨습니다. 냄비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79의 작고 마른 몸이 충격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신 채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주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표정 없이 그저 눈물만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은 그나마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소리도 없이 표정도 흐트리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은 이미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는 것밖에는. 오세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수백 명의 인부를 이끌면서도 무너질 것 같은 사업 위기 앞에서도 거래처 대표들과 날 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도 저는 항상 낮고 단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협상에서 지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 다독이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저는 목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부터 차올라오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오세진은 제 눈빛에 처음으로 움찔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제가 그런 눈빛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12의 결혼 생활 동안 그런 눈빛을 그녀에게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오세진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 말이 맞잖아. 어머니가 먼저 내 생활에 간섭하신 거잖아. 나는 그냥 내 선긋기를 한 거고. 선긋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79의 노모가 아들 걱정에 사고를 끓여 먼 길을 왔다가 뺨을 맞은 것이 선긋기라는 말로 설명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모든 것을 납득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 걱정만 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아들의 집에 와서 이런 꼴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괜찮지 않으셨습니다. 뺨에 붉은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은 제 손을 잡은 채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오세진이 제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준호.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 말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에 대한 모든 감정을 내려놓겠다는 조용하고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지금은 어머니 먼저야.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사골 냄비는 그대로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냄비를 들고 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기에 그 자리에 그 냄비를 두고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먼저였습니다. 뒤에서 오세진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중에 후회해. 어머니 편들면 나 그냥 안 있어.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어머니를 태워드리며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오래된 나무처럼 거칠고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냈는지 저는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논에서, 시장에서, 부엌에서, 그리고 아들 걱정에 냄비를 끌어안고 버스를 2번 갈아타는 길 위에서 그 손은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듯, 괜찮다고 말하려는 듯, 그러나 실상은 아들의 손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광주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창문 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야.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이 굳어서 결심이 되는 그 과정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이제 걱정을 받는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세진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과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아무런 무게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분노보다는 낯설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낯설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다정함과 배려가 가면이었고 지금 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그녀의 실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 이제 얘기 좀 하자고.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세진은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계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도 오랫동안 참아왔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머니 쪽에 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돈되어 있었고 자신의 주장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반박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수긍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실수라고 생각해? 오세진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나간 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상황을 봐야지, 상황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황을 봐야 한다는 말은 상황이 충분히 나빴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를 인정하는 순간 이 결혼은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논리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 걱정에 사고를 끓여 먼 길을 온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며느리에게 밥 챙겨 먹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편함만 찾지 말라고 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짓은 실수가 아니야. 그건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무언가가 나온 거야. 나는 오늘 그걸 똑똑히 봤어. 오세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할 말은 내일 아침에 하자.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거는 순간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투명한 무언가가 들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오세진이 내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없는 깊은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오세진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진 것이 그 시작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히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진 것인지 그 답을 저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시간과 환경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오늘의 그녀였습니다. 오늘의 그녀가 어머니의 뺨을 때렸고 오늘의 그녀가 그것을 선긋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문득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석에서도 끝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고 마지막 날 밤 저를 곁에 앉히시고 이 봉투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슬퍼서 봉투 안을 제대로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열어봤고 그 이후로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 한 장과 짧은 편지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남자가 공사 현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안전모를 들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는 두 남자는 지금 제 나이보다도 한참 어려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이와 나 1981년 봄. 저는 그 날짜를 보며 계산해 봤습니다. 1981년이면 아버지가 26이셨을 때입니다. 지금의 저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이미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생의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명함에는 한강그룹 강민철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내 평생의 형제다. 네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이 명함을 써라.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저는 그 명함을 손바닥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한강그룹. 국내 재계 서열 10번째 안에 드는 거대 기업. 강민철 회장은 이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좌진과 경호팀이 철저하게 일정을 통제하고 언론에도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사람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의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셨고 강민철 회장은 그 건재상의 자재를 납품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백도 없던 두 사람은 서로의 보증인이 되어 사업을 키웠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진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사업을 접으실 때도 강 회장은 끝까지 함께 가자고 설득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가슴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세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밤새 생각을 정리했는지 한결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의 날선 기색은 사라지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역력한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어머니한테 한 건 잘못된 거야. 그건 인정해. 근데 우리 관계 전체를 생각해봐. 우리 이걸로 다 무너뜨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깝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서로에게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기에 아깝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오세진,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한테가 아니야. 어머니한테야.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할게. 근데 그게 전부잖아.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오세진은 안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말을 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하지만 저는 그날 오후 한강그룹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호 대표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아버님 유품을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고 아버님의 오랜 부탁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잠시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확인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1시에 만나자고 하십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한 장의 명함이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한강그룹 본사는 여의도 한복판에 유리와 강철로 세워진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는 동안에도 그 건물은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적인 규모의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공간은 돈과 권력이 얼마나 다른 질감을 만들어내는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공 회사에서 시작해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 공간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느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명함보다 단단한 자격증이었습니다. 저는 외투 안쪽에 아버지의 낡은 명함과 함께 두 분이 찍은 사진을 넣고 왔습니다. 회장 비서실 직원이 저를 최상층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심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그 한강 너머로 제가 사는 성수동의 아파트 실루엣이 아주 작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강민철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등이 꼿꼿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흰 머리에 짙은 감청색 수트를 입은 그는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게감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 속에 있던 젊은 청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재호의 아들이라고. 네, 이준호입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무언가를 꾀하려는 사람인지 한 번에 가려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눈빛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갑자기 다시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아직 갖고 있었군.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사진 모서리를 잡는 방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손에 담긴 것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님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회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야 재호 형이지. 말해봐. 무슨 일인가? 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라고? 올해 79이신 제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해서 아들 집에 오셨다가 며느리에게 쌍욕과 함께 뺨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충격으로 드러 누우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턱 근육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더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은 침묵이 더 잘 전달합니다. 79의 노모가 아들 집에서 며느리에게 뺨을 맞았다는 사실은 설명을 보태지 않아도 그 자체로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도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미 잃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의 회사 지분 상당 부분을 자신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일입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 저희 회사가 귀사와 진행하던 도심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수익금 일부가 아내, 오빠 명의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정사를 넘어선 비즈니스적 배신이었습니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트너사의 내부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은 한강그룹에도 직접적인 손해였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자네 아버지한테 진 빚이 있으니 아주 철저하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오세진은 제가 예전처럼 돌아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쇼핑을 다녔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택배 상자를 뜯고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척 하면서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에 그녀가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밤마다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으로는 모든 것이 차근차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4시, 오세진의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별일 아닌 듯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갑자기 왜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서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후 오세진이 서재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한강그룹에서 공문이 왔어. 도심 복합개발 계약 전면 재검토 통보가 왔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는데.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지. 오세진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당신 뭐 알고 있는 거야?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비즈니스에서 이런 일은 늘 있는 거야. 그녀는 석연치 않은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직감이 날카로운 사람이라면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눈치챘겠지만 오세진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그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오세진의 오빠 윤상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통장이 갑자기 동결되었다며 패닉 상태였습니다. 강 회장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오세진은 그날부터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밤새 전화기를 붙잡고 이곳저곳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연락하는 사람마다 전화를 피했습니다. 한강그룹의 눈밖에 난 사람을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저녁, 오세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나 좀 도와줘. 오빠 회사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아. 한강그룹에 연결해 줄 수 있어? 당신 거기랑 사업하잖아. 저는 그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왜 한강그룹이 당신 오빠 회사를 건드리는지 알아?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 그 말이 어색하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40여억이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이 오해라면 세상의 모든 횡령은 오해가 됩니다. 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강그룹 회계팀에서 찾아낸 자료야. 우리 회사 프로젝트 수익금이 당신 오빠 명의 유령 회사로 흘러갔네요. 그게 3년치야. 오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몰래 내 지분을 빼돌리려 한 서류 흔적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우리 집에 와서 행패야? 닥쳐요. 그리고 찰싹 소리. 오세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녹음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장 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 모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뺨을 때리던 그날, 저는 이미 끝을 결심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내가 준비한 거야. 그녀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은 듯 경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강 회장님께? 그래. 왜 그랬어? 우리 결혼이 끝나도 괜찮아? 저는 서류 봉투를 그녀 앞에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소송 소장과 어머니의 상해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접수가 준비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결혼을 끝낸 거야. 어머니 뺨을 때린 그 순간에 오세진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눈물이든 이미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발, 내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과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건 별개야. 어머니한테는 당신이 직접 가서 빌어. 하지만 우리는 끝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오세진의 오빠 윤상혁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금액은 총 40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유령 회사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났고 자금의 흐름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슬픔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밥상을 마주했고 명절을 보냈고 제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저의 회사를, 저의 아버지가 쌓아온 이름을 조각조각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이란 말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무거운 것인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오세진 역시 공모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고 했지만 서류의 흐름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느라 본인이 그토록 아끼던 통장들을 하나씩 털어야 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건설사 대표 아내, 수십억 횡령 공모 혐의, 시어머니 폭행 피의자 신분까지 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언제나 빠르게 다음 자극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가십이 내일이면 잊혀지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이야기가 채웁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건 이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것만이 제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계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고 어머니 집 앞 감나무에는 빨간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 풍경이 온통 붉고 노랬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그 폭행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힘드셨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해서 늘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 너머의 무게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아무것도 아닌 얼굴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텃밭에서 고추 모종을 심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다독이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여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달려오셨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한참이나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작고 가벼웠습니다. 세월에 조금씩 줄어드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을 감싸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인제 됐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몇 달의 시간이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접견실, 새벽 3시의 천장, 식탁 위에 올려놓은 서류들, 오세진의 떨리는 손, 어머니의 붉게 부어오른 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며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일 당하도록 제가 방치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사람 속은 쉽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손의 압력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있으면 괜찮다. 그 뜻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뒷산을 바라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갑고 맑았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리고 멀리서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철 회장과의 마지막 면담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탐색하는 눈빛은 사라지고 오랜 지인을 대하는 것 같은 따뜻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나는 그냥 친구 빚을 갚은 것뿐이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재호의 아들답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게. 저는 여의도 빌딩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고 거리는 저녁의 불빛들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발걸음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누구도 제 옆을 지나치며 이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사진 한 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어머니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찾은 것은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시작해 작은 건재상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다 가신 아버지는 돈도 권력도 대단한 유산도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의 명함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신뢰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유산이었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고, 집은 팔릴 수 있고, 사업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평생 그것을 지키셨고, 마지막에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받아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둡니다. 오세진은 자신의 씨앗을 거뒀고 저는 아버지가 평생 뿌려놓은 씨앗을 거뒀습니다. 욕심이 씨앗이 되면 욕심을 거두게 되고 신뢰가 씨앗이 되면 신뢰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항상 공정하지는 않지만 긴 시간 위에서 보면 결국 그 이치가 작동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텃밭에는 그의 유난히 고추가 잘 열렸습니다. 저는 그 빨간 고추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 빨간 고추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원래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거나 크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는 그 순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